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새벽 3시 20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전통 양조장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다. 비명은 남자의 것이었다. 양조장 안에서 발효 중이던 술독 7개 중 가장 큰 독의 뚜껑이 열려 있었고, 독 안에서 붉은 액체가 넘쳐 흘러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그것은 술이 아니었다. 피였다. 청주 흥덕경찰서가 출동한 것은 새벽 4시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양조장 주인 나가오카 류이치의 아들 나영수의 시신이었다. 나영수는 술독 옆에 엎드려 있었고 양손에 술독에 붉은 액체가 묻어 있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었다. 32세의 건강한 남자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을 당혹스럽게 한 것은 시신이 아니었다. 술독 안의 내용물이었다. 발효 중이던 청주 원액 안에 인체 조직으로 보이는 덩어리들이 섞여 있었다. 법의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여성의 피부 조직과 근육 조직 그리고 모발이었다. 누군가 여성의 시신을 분쇄하여 술독에 넣은 것이었다. 이 사건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50층에 위치한 강력탐정사무소까지 전해진 것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1월 9일 목요일이었다. 나정희 조수가 접수 데스크에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나영수의 누나 나소영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경찰은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술독 안에서 여자의 시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그 여자의 신원을 찾을 수가 없대요. 지문도 없고 치과 기록도 없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요. 나정희는 꼼꼼하게 내용을 받아 적은 뒤 이해나에게 전달했다. 이해나는 이미 세종 인공지능 로봇의 화면을 켜고 있었다. 세종은 2026년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 로봇으로서 자연어 처리와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연동까지 가능한 최강의 범죄 수사 보조 시스템이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세종, 충북 청주시 흥덕구. 11월 7일 새벽 변사 사건, 피해자 나영수, 32세 관련 정보 모두 수집해. 세종이 즉시 응답했다. 나영수, 2991년생, 충북 청주시 거주, 직업 양조장 경영인, 가업인 나씨 양조장 3대 경영자. 사인 급성 심근경색, 현장에서 미상의 여성 인체 조직 발견, DNA 분석 결과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인물 없음, 지문 불일치, 신원 미상. 그때 사무소 안쪽 복도에서 강혁이 걸어 나왔다. 검은 터틀넥에 회색 재킷을 입은 그는 손해보고서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5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뒤 이 탐정사무소를 차린 남자. 그의 눈은 사무소 안을 한번 훑었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었다. 있는 것을 먼저 보고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색한 것을 찾는 순서. 이해나의 긴장된 자세와 나정희의 메모지를 동시에 포착한 강혁이 물었다. 뭐가 왔어요? 이해나가 돌아보며 말했다. 탐정님. 청주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양조장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술독 안에 신원불상의 여성 인체 조직이 들어있었대요. 강혁이 세종 화면 앞으로 다가갔다. 세종이 정리한 정보를 읽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추었다. DNA 분석 결과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인물 없음.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주민등록 시스템에 반드시 기록이 있어. 지문이든 의료 기록이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이해나가 말했다. 외국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혁이 고개를 기울였다.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그보다 먼저 현장을 봐야 해. 애나 씨, 청주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해나는 이미 무인 승용차의 시동을 원격으로 걸고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하면 1시간 30분입니다. 차 준비 완료했습니다. 강혁은 실험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송태풍 박사가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다. 43세의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인 송태풍은 이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으로서 현장 감식부터 법의학 분석, 그리고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송 박사, 같이 가시죠. 인체 조직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송태풍이 현미경에서 눈을 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술독 안의 시체라. 흥미로운데. 3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최고급 승용차 4대 중 검은색 대형 세단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에나가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였고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하여 이 사무소에 합류시킨 인재였다. 운전 실력은 고수 중의 고수였으며 어떤 장비든 다루는 능력이 맥가이버 수준이었다. 차는 합정동 골목을 빠져나와 마포대교를 건너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했다.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도로 위에 낮게 깔려 있었다. 차 안에서 강혁이 물었다. 나씨 양조장, 3대째 운영한다고 했지. 어떤 술을 만들어? 이에나가 태블릿을 한 손으로 조작하며 답했다. 세종 자료에 따르면 전통 청주와 탁주를 제조하는 양조장입니다. 지역에서 제법 유명하고요. 나영수의 아버지 나가오카 류이치는 제1교포 출신으로 2003년에 귀국하여 양조장을 인수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인 김영희, 나영수와 누나 나소영 두 남매가 있습니다. 강혁이 물었다. 제1교포. 일본에서 양조업을 했나? 이에나가 답했다. 네, 일본 사가현에서 사케 양조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일 양조 가문, 술독 안의 여자, 심장마비로 죽은 아들,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청주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였다. 나씨 양조장은 흥덕구 외곽의 농업지역에 있었다. 낮은 슬레이트 지붕에 건물 3동이 나란히 서 있었고 마당에는 대형 옹기독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양조장 입구에 경찰 출입 통제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의뢰인 나소영이 양조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35세의 여성으로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눈 밑에 그늘이 짙었다. 그녀는 강혁 일행을 보자 다가왔다. 강혁 탐정님이시죠? 강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다. 강혁입니다. 이쪽은 이에나 조수와 송태풍 박사입니다. 나소영이 양조장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전통 양조장답게 나무 기둥과 흙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대형 술독 7개가 한쪽 벽을 따라 놓여 있었다. 그중 가장 큰 도계 앞에 경찰 표시가 되어 있었다. 강혁은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습관대로 관찰을 시작했다. 있는 것, 술독 7개, 바닥에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작업대 위에 분쇄기와 칼 여러 자루가 정리되어 있었다. 독 옆에 빈 소주병 3개가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린 달력에 11월 7일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없는 것, CCTV 카메라가 없었다. 양조장 내부에 보안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양조장에서 나는 냄새가 이상했다. 발효 중인 술의 냄새가 아니라 달콤하고 묘한 향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어색한 것, 분쇄기가 있었다. 양조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장비가 아니었다. 산업용 분쇄기였다. 그리고 술독의 크기가 다른 6개보다 유독 하나만 컸다. 나머지는 용량이 약 200리터 정도였지만 가장 큰 독은 500리터는 되어 보였다. 강혁이 물었다. 저 큰 독은 원래부터 있던 겁니까? 나소영이 답했다. 아니요. 3달 전에 동생이 새로 들여왔어요. 특별한 술을 빚겠다고 하면서요.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특별한 술. 어떤 술입니까? 나소영이 말했다. 모르겠어요. 동생이 3달 전부터 이상해졌거든요. 갑자기 새 독을 들이고 양조장에 밤새 혼자 있고 여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다고. 강혁이 물었다. 그 여자의 이름을 말한 적 있습니까? 나소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톰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집에 데려온 적 있는데 정말 예뻤어요.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길고 검었고 왼쪽 눈 아래에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쁜데. 뭔가 불안한 느낌이요. 송태풍 박사가 술독 앞에 다가가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독 안에는 아직 붉은 액체가 남아 있었다. 경찰이 인체 조직 대부분을 수거했지만 액체 자체는 그대로였다. 강혁. 이 액체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봐. 보통 발효액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야. 강혁이 독 가까이 다가갔다.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끌리는 향기가 올라왔다. 그것은 술 냄새가 아니었다. 꽃향기도 아니었다. 인간의 언어로 정확히 묘사할 수 없는 종류의 향기였다. 이에나도 다가와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이상해요.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향입니다. 샘플을 채취하겠습니다. 이에나가 멸균 용기에 액체 샘플을 채취했다.
동시에 강혁은 나소영에게 추가 질문을 했다. 동생이 톰이라는 여자를 만난 건 언제부터입니까? 나소영이 답했다. 8월 초요. 서울에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요. 그 여자를 본 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나소영이 기억을 더듬었다. 9월 말이요. 그 이후로는 동생이 여자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대신 양조장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큰 독을 들이고 밤새 뭔가를 하고. 강혁은 시간선을 정리했다. 8월에 여자를 만났다. 9월 말에 여자가 사라졌다. 그 직후부터 큰 독을 들이고 밤새 작업을 했다. 그리고 11월에 죽었다. 강혁이 물었다. 나소영 씨, 동생의 친구 중에 이시즈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소영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세요? 네, 이시즈카 마사루, 동생의 일본 시절 친구예요. 한 달 전에 한국에 와서 동생을 만났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동생 장례식에도 안 왔어요. 강혁은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이에나는 이미 세종에게 이시즈카 마사루의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다. 세종. 이시즈카 마사루, 일본 국적. 최근 한국 입국 기록 확인해. 세종이 답했다. 이시즈카 마사루, 2988년생, 35세, 일본 사가현 출신, 직업 양조 기술자. 2023년 10월 2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출국 기록 없음. 입국 후 한 달 넘게 한국에 있다는 뜻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이시즈카가 아직 한국에 있어. 그리고 나영수가 죽기 전에 만났어. 연결고리가 있어. 양조장을 나와 차로 돌아온 후 이에나가 말했다. 탐정님,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술독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의 양이 성인 여성 한 명분에 훨씬 못 미칩니다. 전체의 약 30% 정도밖에 안 돼요. 강혁이 물었다. 나머지 70%는 어디 간 거지? 이에나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분쇄되어 액체에 완전히 용해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DNA 농도가 훨씬 높아야 합니다. 송태풍이 뒷좌석에서 말했다. 아니면 나머지가 다른 곳에 있거나 혹은 처음부터 한 사람의 전체 시신이 아니었거나. 강혁은 생각에 잠겼다. 술독에 여자의 몸을 넣었다. 분쇄해서. 하지만 전부가 아닌 일부만. 그리고 그 독에서 이상한 향기가 난다. 나영수는 그 독 옆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32세에 뭔가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강혁은 형사 시절부터 설명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것은 오후 3시였다. 송태풍 박사가 즉시 실험실로 들어가 양조장에서 채취한 액체 샘플 분석을 시작했다. 이에나는 세종 앞에 앉아 이시즈카 마사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세종. 이시즈카 마사루의 한국 내 카드 사용 기록과 통신 기록을 확인해. 세종이 답했다. 이시즈카 마사루, 10월 2일 입국 후 청주시 소재 모텔에서 숙박, 10월 3일부터 15일까지 나시 양조장 인근에서 활동, 10월 16일 이후 카드 사용 기록과 통신 기록 모두 끊김. 마지막 카드 사용은 10월 15일 청주시 상당구 편의점, 10월 16일부터 흔적이 사라진다. 강혁이 말했다. 이시즈카도 실종된 거야. 이에나가 말했다. 나영수는 11월 7일에 죽었고 이시즈카는 10월 16일부터 행방불명. 3주의 공백이 있습니다. 강혁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5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사건의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맞추기 시작했다. 8월, 나영수가 서울에서 톰이라는 여자를 만난다. 9월 말, 톰이가 사라진다. 10월 초, 이시즈카가 일본에서 한국에 온다. 10월 16일. 이시즈카가 사라진다. 10월 말, 나영수가 큰 술독을 들이고 양조장에서 밤새 작업한다. 11월 7일, 나영수가 술독 옆에서 심장마비로 죽는다. 술독 안에 여성 인체 조직이 발견된다. 강혁은 눈을 떴다. 누가 토미를 죽였을까? 이시즈카인가 나영수인가? 그리고 이시즈카는 어디로 간 걸까? 그때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서려 있었다. 강혁, 큰 문제야. 뭡니까? 이 액체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는데 세포가 살아있어. 강혁과 이에나가 동시에 송태풍을 바라보았다. 살아있다고요? 사체에서 채취한 조직인데. 송태풍이 고개를 끄덕이며 실험실로 안내했다.
현미경 영상이 모니터에 띄워져 있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이건 일반적인 인체 세포의 생존 한계를 넘어서는 거야. 보통 인체에서 분리된 조직은 적절한 배양 환경이 아니면 수시간 내에 괴사해. 하지만 이 세포는 술 속에서 최소 2주 이상 생존하면서 분열하고 있어. 이에나가 물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송태풍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해. 하지만 이 세포를 보면 텔로미어가 비정상적으로 길어.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 세포야. 암세포와 유사하지만 암세포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강혁이 물었다. 불멸의 세포라는 뜻인가? 송태풍이 답했다. 과학적으로 그런 표현은 쓰기 어렵지만 이 세포가 보여주는 특성은 내가 의학 문헌에서 본 적이 없는 수준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세포에서 특이한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있어. 페로몬과 유사한 구조인데 인간의 후각 수용체를 강하게 자극하는 물질이야. 강혁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 하나가 맞아떨어졌다. 양조장에서 맡았던 그 이상한 향기. 그 페로몬이 양조장 전체에 퍼져 있었던 거야. 송태풍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성의 도파민 분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물질이야. 쉽게 말하면 이 물질에 노출된 남성은 극도의 집착과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어. 강혁은 나소영의 말을 떠올렸다. 동생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화학적 중독이었던 것일 수 있다. 이에나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영수와 이시즈카 모두 이 여자에게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여자를 죽이고 분쇄해서 술독에 넣었어. 하지만 세포가 죽지 않았어. 오히려 술 속에서 번식하면서 더 강한 페로몬을 내보냈어. 나영수는 그 독 앞에서 밤새 있으면서 극도의 도파민 과부하로 심장마비가 온 거야. 송태풍이 말했다. 도파민 과부하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 이론적으로 가능해. 마약 과용량 사망과 같은 메커니즘이야.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시즈카를 찾아야 해. 그가 토미를 죽이고 분쇄했을 가능성이 높아. 나영수는 그것을 알고 독을 보관한 거야. 버릴 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으니까. 이에나가 물었다. 하지만 왜 버리지 못한 거죠? 증거 인멸을 하면 되는데. 강혁이 답했다. 중독이니까. 그 독에서 나오는 페로몬에 중독되어 있었으니까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사랑하는 여자의 마지막 흔적이니까. 이에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갈고 닦은 이성적 사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눈앞에 있었다. 다음 날인 11월 10일 토요일, 세종이 새로운 정보를 보고했다. 이시즈카 마사루와 관련된 일본 측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시즈카 마사루는 일본 사가현에서 양조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2022년 9월에 살인 혐의로 수배된 인물입니다. 피해자는 카와카미 토미에 24세 여성, 시신 미발견. 강혁과 이에나가 동시에 세종 화면을 바라보았다. 카와카미 토미에, 세종이 추가 정보를 보고했다. 카와카미 토미에에 대한 일본 경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카와카미 토미에라는 이름의 실종 및 살인 사건이 일본 전국에서 299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2건 발견됩니다. 모두 동일 인물로 추정되나 나이와 거주지가 매번 다릅니다. 강혁의 표정이 굳었다. 30년간 12건, 동일 인물, 세종이 계속 보고했다. 각 사건의 피해자 외모 묘사가 일치합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 왼쪽 눈 아래 점, 극도로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모든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극도로 집착하는 남성이며 대부분 시신이 발견되지 않거나 훼손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30년 동안 같은 여자가 계속 살해당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강혁은 아무 말 없이 송태풍의 실험 결과를 떠올렸다. 죽지 않는 세포, 분쇄에도 분열하고 증식하는 세포, 페로몬을 분비하여 남성을 중독시키는 세포. 송태풍 박사에게 가서 한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만약 이 세포의 주인이 여러 번 죽었다가 재생할 수 있는 존재라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송태풍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답했다. 이론적으로 극단적인 줄기세포 능력을 가진 인간이 존재한다면
몸이 파괴되어도 세포 단위에서 재생할 수 있을 수도 있어. 플라나리아처럼. 하지만 인간에게서 그런 능력은 존재한 적이 없어. 플라나리아, 잘려도 각 조각에서 새로운 개체가 자라나는 편형동물. 강혁이 물었다. 그 세포 샘플. 배양 중인데 성장 속도가 어떻습니까? 송태풍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불안한데 24시간 만에 세포 덩어리가 원래의 3배로 커졌어. 이 속도라면 일주일이면. 강혁은 즉시 말했다. 그 샘플을 밀봉하고 영하 20도에 보관해 주세요. 성장을 멈춰야 합니다. 송태풍이 고개를 끄덕이며 실험실로 돌아갔다. 강혁은 사무소 거실의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토미에라는 여자. 30년 동안 반복적으로 살해당하지만 시신이 사라진다. 세포가 불멸이다. 분쇄해도 재생한다. 남성을 화학적으로 중독시킨다. 이것이 초자연적 현상인가 아니면 과학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인가? 강혁은 형사로서 항상 과학과 논리에 기반한 수사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경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강민혁이었다. 혁아, 무슨 일이야? 청주 사건 관련해서 우리 쪽에도 정보 공유가 왔는데, 형, 이 사건 좀 이상해. 혹시 검찰 쪽에서 카와카미 토미에라는 이름으로 접수된 건이 있어? 강민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잠깐, 확인해 볼게. 카와카미 토미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3분 후 강민혁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혁아, 찾았다. 2023년 8월 서울중앙지휘안 고소장이 접수된 적이 있어. 고소인은 서울 강남구 거주 일본 국적 여성 카와카미 토미에, 피고소인은 불특정 다수 남성. 고소 내용은 스토킹 및 살인 미수. 하지만 고소인이 접수 연락이 끊겨서 기각 처리됐어.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8월에 서울에 있었어. 나영수가 서울에서 만났다는 시기와 일치해 형. 그 고소장에 적힌 거주지 주소를 알 수 있어. 강민혁이 답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37번지 4252 레지던스 902호실. 강혁은 전화를 끊고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논현동으로 갑시다. 이에나는 이미 차키를 손에 들고 있었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녀였다. 논현동 4252 레지던스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였다.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관리실에서 확인한 결과 902호실은 2023년 7월에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9월 말에 거주자가 연락 없이 사라졌고 현재는 공실이었다.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 902호실에 들어갔다. 원룸 구조의 공간은 깨끗했다. 가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침대 위에 여성용 옷 몇 벌이 놓여 있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이 정리되어 있었다. 강혁은 현장을 살폈다. 있는 것, 옷과 화장품, 침대와 가구, 없는 것. 핸드폰이 없었다. 신분증도 없었다. 개인 소지품이라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어색한 것, 쓰레기통이 비어 있었다. 냉장고도 비어 있었다. 마치 이곳에서 실제로 생활한 흔적이 매우 적었다. 이에나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기모노를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긴 검은 머리카락, 왼쪽 눈 아래 점. 사진 뒷면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쇼와 53년, 사가, 이에나가 말했다. 쇼와 53년이면 2978년입니다. 45년 전 사진이에요. 사진 속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45년 전에 20대였다면 지금은 70대여야 한다. 하지만 나소영이 목격한 토미는 20대의 젊은 여성이었다. 강혁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여자. 30년이 아니라 45년 이상 변하지 않는 외모를 가진 여자. 사무소로 돌아온 밤 9시, 나정희가 강혁에게 급한 전화를 연결했다. 탐정님, 청주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씨 양조장에서 추가 시신이 발견되었대요. 강혁이 물었다. 누구? 나정희가 답했다. 양조장 뒤쪽 땅속에서 남자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부패가 심한 상태인데 소지품으로 미루어 이시즈카 마사루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강혁은 눈을 감았다. 이시즈카도 죽었다. 이에나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시즈카가 토미에를 죽이고 나영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나영수가 시신을 분쇄하여 술독에 넣었다. 그 후 이시즈카도 죽었다. 누구한테? 강혁이 눈을 떴다. 토미에한테. 이에나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토미에는 분쇄되어 술독에 있잖아요. 강혁은 송태풍의 말을 떠올렸다. 세포가 살아있다. 24시간 만에 3배로 증식한다. 플라나리아처럼 각 조각에서 새로운 개체가 자라난다. 술독에 넣은 건 일부분이야. 나머지 부분에서 재생이 일어났을 수 있어. 이시즈카는 토미에를 분쇄했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파괴하지 못한 거야. 이에나가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토미에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것이 문제였다. 11월 12일 일요일, 강혁은 일본 경찰과의 국제 공조를 위해 강민혁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동시에 세종을 통해 카와카미 토미에와 관련된 모든 사건의 공통점을 분석하게 했다. 세종이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카와카미 토미에 관련 사건 12건 분석 완료.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피해자는 항상 토미에에게 극도로 집착하는 남성입니다. 둘, 가해자 역시 토미에에게 집착하는 다른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 토미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거나 훼손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넷,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외모의 여성이 다른 지역에 나타납니다. 다섯, 유일하게 토미에가 완전히 소멸한 사례는 화재에 의한 완전 소각입니다. 2008년 시즈오카현 사건에서 화재로 토미에의 시신이 완전히 탄화되었고 이후 해당 지역에서 동일 인물 출연 기록이 없습니다. 강혁은 핵심을 잡았다. 불로만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 그때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급하게 나왔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강혁, 냉동고에 넣어둔 샘플이 무슨 일이야? 영하 20도에서도 성장이 멈추지 않았어. 얼음을 뚫고 밀봉 용기 밖으로 세포가 퍼져나가고 있어. 강혁과 이에나가 실험실로 달려갔다. 냉동고 문을 열자 밀봉 용기가 팽창해 있었고 용기 이음새에서 붉은 액체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액체가 닿은 냉동고 내벽에 작은 살점 같은 것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에나가 말했다. 즉시 소각해야 합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송 박사, 실험실에 고온 소각 장비가 있죠. 송풍이 답했다. 1000도까지 올릴 수 있는 소형 소각로가 있어. 즉시 소각하세요. 전부. 송태풍이 방화복을 입고 냉동고에서 용기와 주변 세포를 모두 수거하여 소각로에 넣었다. 1000도의 불꽃이 모든 것을 태웠다. 30분 후 재만 남았다. 강혁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여기 있던 것은 샘플에 불과했다. 청주 양조장의 술독 안에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양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청주 양조장의 술독을 소각해야 해. 경찰에 연락해서 증거물을 불로 처리하게 해야 하는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지? 이에나가 말했다. 형님께 부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찰 권한으로 위험물질 긴급 폐기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강혁은 즉시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긴급해. 청주 양조장에 보관 중인 증거물을 소각해야 해. 혁아, 무슨 소리야? 증거물을 소각하라고 형. 이건 위험물질이야. 생물학적 위험물질. 확산되면 통제 불가능해. 질병관리청이나 화학안전 관련 법령으로 긴급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아. 강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근거를 줘. 송 박사가 보고서를 써주면 내가 움직일 수 있어. 강혁이 송태풍에게 말했다. 송 박사, 긴급 보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미상의 변이 세포로 인한 생물학적 위해 가능성. 송태풍이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 앞에 앉았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청주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나씨 양조장에 지난밤 누군가 침입했다는 것이었다. 출입 통제 테이프가 찢어져 있었고 양조장 내부에 큰 술독이 비어 있었다. 누군가 도관의 내용물을 모두 가져간 것이었다. 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가져갔어? 이에나가 세종에게 양조장 인근 CCTV 확인을 의뢰했다. 세종이 영상을 분석하여 보고했다. 11월 12일 자정. 양조장 정문에서 200m 떨어진 도로에서 승합차 한 대가 포착되었습니다. 번호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남성 둘과 여성 한 명입니다. 여성 한 명. 세종이 영상을 확대했다. 해상도가 낮았지만 여성의 윤곽은 확인할 수 있었다. 긴 검은 머리카락, 가느다란 체형. 이에나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설마, 강혁이 말했다. 토미에가 재생한 거야. 어딘가에서. 그리고 자기 몸의 나머지를 회수하러 온 거야.
이해나가 물었다. 왜 회수하죠? 재생했으면 됐잖아요. 강혁은 세종의 분석을 떠올렸다. 각 사건에서 토미에의 시신이 사라진다. 토미에는 자신의 조각들을 회수한다. 왜? 자기 복제가 통제불능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나와 말했다. 내가 세포를 관찰하면서 느낀 건데 이 세포들이 특정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었어. 마치 어딘가를 향해 모이려는 것처럼 자기 조직력이 있는 세포야. 강혁이 결론을 내렸다. 토미에의 분리된 조각들은 원래 몸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 그리고 토미의 본체는 그것을 회수해야 자신이 완전해지는 거야. 이에나가 말했다. 그렇다면 토미에는 지금 청주 어딘가에 있습니다. 술독의 내용물을 가져갔으니까.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야 해. 그리고 이번에는 불로 완전히 소각해야 해.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토미에를 찾으러 가면 남성인 강혁과 송태풍은 페로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나가 그것을 먼저 지적했다. 탐정님, 토미에의 페로몬은 남성에게만 작용합니다. 탐정님과 송 박사님은 위험합니다. 강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에나 씨가 필요한 거예요. 이에나는 잠시 강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강혁은 추가 대비를 했다. 송태풍에게 페로몬 차단 마스크를 요청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활성탄 필터에 특수 코팅을 한 호흡기를 쓰면 페로몬 흡입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 송태풍이 2시간 만에 특수 호흡기를 제작했다. 11월 14일 화요일, 팀 전체가 청주로 출발했다. 이번에는 드론도 함께였다. 이에나가 초소형 정찰 드론 2대를 준비했다. 세종이 승합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차가 청주시 상당구 외곽의 폐건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거에 소주 공장이었던 건물로 2015년에 폐업한 후 방치되어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였다. 폐소주 공장은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로 창문이 모두 깨져 있었고 외벽에 이끼가 끼어 있었다. 주변에 인적은 없었지만 건물 앞 공터에 승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강혁은 특수 호흡기를 쓰고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에나 씨가 선두, 나는 이에나 씨 뒤에서 지원, 송 박사는 차에서 드론으로 내부 모니터링. 나정희 씨는 사무소에서 경찰과 소방 연락대기, 이에나가 드론을 먼저 건물 내부로 보냈다. 태블릿에 영상이 떠올랐다. 1층은 빈 공간이었다. 2층에도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3층에서 드론이 열의 반응을 포착했다. 3명의 인물, 그리고 바닥에 대형 용기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 이에나가 말했다. 3층입니다. 3명. 강혁과 이에나가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1층에 먼지 쌓인 바닥에 최근의 발자국이 있었다. 계단을 올라 2층을 지나 3층 복도에 도착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달콤한 향기가 흘러나왔다. 양조장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종류였지만 훨씬 더 강했다. 강혁의 호흡기 필터를 관통하여 미세하게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다. 이에나가 앞서 문 안을 살폈다. 그녀는 호흡기를 쓰지 않았다. 페로몬이 여성에게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문 안의 광경을 본 이에나가 한 발 물러서며 강혁의 팔을 잡았다. 탐정님, 강혁이 문 안을 바라보았다. 넓은 공간의 중앙에 대형 스테인리스 통 5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통들 앞에 남자 2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고 입가에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멍한 상태로 통 안의 액체를 손으로 떠서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통들 뒤편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허리 아래까지 늘어져 있었다. 왼쪽 눈 아래에 검은 점이 하나 있었다. 얼굴은 인간이 지닌 아름다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무언가 근원적으로 불안한 것이 있었다. 마치 독이 든 열매가 가장 아름다운 색을 띠는 것처럼 토미에가 미소를 지었다. 어머, 손님이네요. 이에나가 강혁의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소형 화염 분사기가 들려 있었다. 송태풍 박사가 미리 준비시킨 장비였다. 움직이지 마세요. 토미에가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여자라, 재미없네요. 남자를 데려오시지. 이에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강혁이 뒤에서 두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호흡기를 통해서도 달콤한 향기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머릿속이 살짝 흐려지는 감각이 있었다. 하지만 참을 수 있었다. 이 남자들은 누굽니까? 토미에가 웃으며 말했다. 제 친구들이에요.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지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요. 강혁이 말했다. 당신이 카와카미 토미에입니까? 토미에가 고개를 기울이며 강혁을 바라보았다. 맞아요. 그런데 당신은 좀 다르네요. 보통 남자는 저를 보면 바로 무릎을 꿇는데 호흡기 때문인가? 아쉽네요. 강혁은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호흡기 필터가 대부분의 페로몬을 막고 있었지만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막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의 어딘가가 반응하고 있었다. 이에나가 그것을 알아챘다. 탐정님, 눈을 돌리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강혁은 이에나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았다. 이에나가 토미에에게 말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살인 및 약물 유포 혐의. 토미에가 웃었다. 체포. 재미있네요. 누가 체포한다는 건지. 경찰이 아닌 것 같은데. 이에나가 답했다. 탐정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곧 옵니다. 토미에가 한 발 다가왔다. 이에나가 화염 분사기를 겨눴다. 한 발이라도 더 오면 쏩니다. 토미에가 멈추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불안한 빛이 스쳤다. 불이군요. 그건 좀 싫어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있던 남자 중 하나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리고 이에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토미에의 페로몬에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의 남자였다. 그는 토미에를 위협하는 이에나를 적으로 인식한 것이었다. 이에나는 화염 분사기를 남자에게 쏠 수 없었다. 인간이었으니까. 그녀는 몸을 비틀어 남자의 돌진을 피했지만 그 순간 토미에가 문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강혁이 반응했다.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추격 능력이 그의 몸을 움직였다. 그는 토미에가 달려가는 방향을 예측하고 옆 복도를 통해 우회했다. 토미에가 계단 앞에 도착했을 때 강혁이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토미에가 멈추었다. 빨리 달리시네요. 강혁은 호흡기를 쓴 채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향기가 더 강해졌다. 필터를 뚫고 스며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머릿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오르려 했다. 강혁은 이를 악물었다. 이에나가 뒤에서 달려왔다. 남자를 제압한 모양이었다. 그녀가 화염 분사기를 들고 토미에의 뒤에 섰다. 끝이야. 토미에가 이에나를 돌아보고 강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은 재미있는 커플이네요. 좋아요. 오늘은 져줄게요. 그 순간 토미에가 계단 난간에서 몸을 던졌다. 3층 높이에서 아래로. 강혁이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다. 토미에의 몸이 아래로 떨어져 2층 바닥에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강혁과 이에나가 계단을 내려가 2층에 도착했을 때 토미에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목이 꺾여 있었고 미동이 없었다. 하지만 강혁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에나. 소각해야 해. 지금 이에나가 화염 분사기를 들었다. 하지만 잠시 망설였다. 아무리 재생하는 존재라 해도 인간의 형태를 한 것에 불을 붙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강혁이 이에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떨리는 감쌌다. 내가 할게. 강혁이 화염 분사기를 받아들었다. 바닥에 누운 토미에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얼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수십 명의 남자들의 파멸이 있었다. 강혁은 방아쇠를 당겼다. 화염이 토미에의 몸을 감쌌다. 불꽃이 피어올랐다. 달콤한 향기가 타는 냄새로 바뀌었다. 3층에 남아있던 스테인리스 통의 내용물도 소각해야 했다. 이에나가 올라가 남은 남자 한 명을 방 밖으로 끌어낸 뒤 통에 불을 붙였다. 모든 것이 재가 될 때까지 1시간이 걸렸다. 건물에 화재 경보가 울렸고 소방차가 도착했다. 강혁은 소방관에게 위험물질 소각임을 설명하고 경찰에 연락했다. 페로몬에 지배당했던 남자 2명은 구급차에 실렸다. 의식은 있었지만 멍한 상태였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송태풍이 판단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남자들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한 명은 청주 시내의 배달 기사였고 다른 한 명은 농업인이었다. 모두 최근 한 달간 가족에게 연락 없이 사라진 실종자들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11월 15일이었다. 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이시즈카 마사루가 일본에서 토미에를 살해하고 도주하여 한국으로 입국. 청주의 친구 나영수에게 도움을 요청. 나영수가 토미에의 시신을 분쇄하여 술독에 넣었으나 세포가 재생되며 페로몬을 방출. 이시즈카는 재생 중인 토미에에 의해 살해당함. 나영수는 페로몬 중독으로 술독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도파민 과부하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토미에의 재생 능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혁과 팀은 그것을 비공개로 처리했다. 세상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이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날 밤, 강혁은 50층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에나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탐정님, 강혁이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에나 씨. 이에나가 창밖을 함께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 사건,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게, 강혁이 말했다. 나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호흡기를 쓰고 있었는데도 마음이 흔들렸어. 내가 아닌 다른 어딘가가 반응하는 느낌이었어. 이에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강혁이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반사된 서울의 야경이 작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에나가 늘 숨기는 마음을, 그리고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강혁이 웃었다. 그래요. 에나 씨가 옆에 있어서 그 문장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그 뒤에 올 단어를 알고 있었다. 아직은 말하지 않을 뿐이었다. 강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생각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시즈카는 토미에에게 빠져 인생을 잃었다. 나영수는 친구를 도우려다 목숨을 잃었다. 토미에에게 지배당한 남자들도 각자의 가정과 삶이 있었다. 탐정이 된 후에 강혁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해 깊이 고뇌하는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토미에인가? 토미에를 죽인 남자들인가? 아니면 토미에를 그런 존재로 만든 무언가인가? 답은 없었다. 다만 강혁은 소각 후 재가 된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느꼈다. 아름다움은 때로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곁에 서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에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가 늘 한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것, 위험 속에서 앞에 서주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강혁은 알고 있었다. 내일도 사건이 있겠지요. 이에나가 미소를 지었다. 네, 탐정님. 내일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강혁도 미소를 지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간판이 50층 높이에서 빛나고 있었다. 2023년의 서울 밤하늘 아래에서 그 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타다 남은 재 사이에서 아주 작은 세포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